숟가락을 손에 쥔 채로 제 아들은 10분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닭죽 한 숟가락,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빨까지 가져갔다가 다시 그릇 위로 내려놓기를 반복했죠. 12살 아이의 손목이 제 엄지손가락 2개를 합친 것보다 얇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병실 문 앞에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손에 든 차트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그 순간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소아영양을 18년간 다뤄온 전문 간호사였습니다. 보스턴의 아동병원에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다시 먹게 만드는 일이 제 직업이었죠. 수백 명의 아이를 회복시켰고 동료들은 저를 영양 분야의 베테랑이라 불렀습니다. 숫자와 검증을 믿었고 몸에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아들 앞에서는 그 모든 경력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치의는 매번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잘 먹는 게 약입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큰 수술을 마친 지 3주째였습니다. 아이는 음식을 거부했고 체중은 매일 줄었습니다. 영양수치 그래프는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그래프를 들여다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색이 영양 전문가라는 아빠가 제 아이를 굶기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동 복도에서였습니다. 손주를 간병하던 한 한국인 할머니가 보온병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죠.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낯선 냄새였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환자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게 한국 음식에 대한 제 직업적 판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한 그릇이 3주 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먹어볼래? 도대체 그 국물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데이터와 검증만 믿어온 제가 왜 그날 밤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한 가족의 식탁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떻게 미국 전역의 한인마트를 들썩이게 만들었을까요? 이건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낯선 미국 가정에 건넨 다시 살아갈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콜먼입니다. 보스턴의 한 아동병원에서 소아영양 전문 간호사로 18년을 일했습니다. 제 일은 단순했습니다. 먹지 못하는 아이를 다시 먹게 만드는 것. 항암 치료로 입맛을 잃은 아이, 큰 수술 뒤 음식을 거부하는 아이, 삼킴장애로 매 끼니가 전쟁인 아이. 그런 아이들의 식판 앞에 앉아 칼로리와 단백질과 수분을 계산하는 게 제 하루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숫자만 믿었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어떤 보호자가 찾아와 선생님, 우리 동네에서는 이게 몸에 좋다던데요? 라고 말하면 저는 속으로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근거 없는 민간요법, 입소문, 검증되지 않은 보양식.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었죠. 영양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라고 저는 늘 동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두꺼운 영양 성분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이 들어오든 저는 먼저 그 안에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과 미네랄을 따졌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는 말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죠. 정성은 그램으로 측정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런 제 태도가 전문가의 자세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게 아이들을 가장 안전하게 회복시키는 길이라고요. 18년 동안 그 믿음에 단 한 번도 의심을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 음식은 솔직히 말하면 관심밖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 음식이라곤 식당 메뉴판에서 본 빨간 양념의 무언가가 전부였습니다. 매운 양배추절임, 시뻘건 국물,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고기. 그게 제 머릿속 한국 음식의 전부였죠. 동료 중 한 명이 점심으로 한국식 비빔밥을 시켜 먹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빨간 고추장을 비벼 넣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자극적인 걸 어떻게 매일 먹나? 위장이 남아나겠나 하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무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자식으로는 부적합하다. 자극적이라 회복기 아이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봄 그 모든 확신이 제 발밑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외아들 일라이가 환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평생 다른 집 아이들을 돌보던 제가 처음으로 제 아이의 보호자석에 앉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이는 세상은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라이는 12살이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고 공룡도감을 외우고 햄버거라면 사족을 못 쓰던 평범한 아이였죠. 그런데 그의 이른 봄 아이의 배에서 자라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크기가 커서 큰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7시간에 걸친 수술이었습니다. 그 7시간 동안 저는 수술실 앞 복도를 100번도 넘게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평소에는 다른 부모들에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라고 차분히 설명하던 제가 정작 제 차례가 되니 시계 초침 소리에 심장이 졸아들었습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집도의가 마스크를 내리며 잘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의료진 모두가 안도했죠. 저도 그 순간만큼은 18년 경력의 간호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아버지로 수술실 앞 복도에서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의 감촉이 지금도 손바닥에 생생합니다. 수술 다음 날 아침, 일라이는 마취에서 깨어나 제 손을 잡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다 나은 거야? 저는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곧 집에 돌아가 다시 야구 글러브를 끼고 햄버거를 한 입 가득 베어 물 줄 알았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술은 끝났는데 아이가 먹지를 못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큰 수술 뒤에는 입맛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저는 누구보다 그걸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백 번 봐온 장면이었죠. 그래서 저는 차분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회복될 거라고 저는 제 전문성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2주가 되었습니다. 일라이는 죽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가 그대로 뱉어냈습니다. 좋아하던 사과 주스도 푸딩도 아이스크림조차 거부했습니다. 한때는 시판이 비기무섭게 더 달라고 조르던 아이였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러 가면 핫도그를 2개씩 먹어치우던 아이였죠. 그런 아이가 이제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먹기 싫어.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그 말을 할 때 아이의 얼굴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만큼 해숙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눈 밑은 거뭇하게 꺼져 있었죠. 한때 통통하던 볼은 홀쭉해졌고 헌자복 소매 사이로 드러난 팔은 가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그 팔을 볼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어도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했습니다. 고칼로리 영양음료를 가져오고 좋아하던 음식들을 잘게 갈아보고 시판의 색깔과 온도까지 바꿔봤습니다. 향이 강하지 않은 것, 부드러운 것, 삼키기 쉬운 것. 제 머릿속 영양학 교과서를 통째로 펼쳐놓고 매달렸습니다. 병원 영양팀 동료들에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들을 다시 말해줄 뿐이었죠. 결국 제가 가르치던 모든 원칙을 제가 직접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 입, 단 한 입을 넘기게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3주째가 되던 날 영양사가 가져온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체중 4kg 감소, 혈중 알부민 수치 저하, 면역 관련 수치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평소 다른 아이들의 차트에서 봤다면 즉시 영양 보충 계획을 세웠을 그 수치들이 지금은 제 아들의 이름 옆에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를 든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멈추려고 종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뿐이었죠. 검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직업이 두려워졌습니다. 이 숫자들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 너무 잘 알았기에 더 그랬습니다. 주치의인 닥터 라이언스는 좋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차트를 넘기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콜먼 씨,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이 몸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잘 먹는 게 약이에요.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라도 다른 보호자에게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제가 듣는 입장이 되자 그렇게 무력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라니. 무엇을 기다리란 말입니까? 아이가 더 야위는 걸 기다리라는 건가요? 그래프가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가요? 저는 닥터 라이언스의 가온 자락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복도가 그날따라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보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역 침대에서는 일라이가 얕은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죠. 병실 밖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조용한 발소리가 이따금 들려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제 두 손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를 먹게 만든 손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신뢰하던 손이었죠. 그런데 그 손이 정작 가장 사랑하는 한 아이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매일 밤 전화를 걸어 괜찮다고 곧 좋아질 거라고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누르는 데에 온 힘을 다 써야 했죠. 전화를 끊고 나면 입안이 바싹 말라 물을 한 컵씩 들이켜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 갈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부모들에게 말해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 자신감이 그 밤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명색이 영양 전문가라는 아빠가 제 아이를 굶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평생 비웃어온 그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무엇이든 좋으니 누가 와서 우리 아이를 먹게만 해준다면, 그게 검증된 것이든 아니든 과학이든 미신이든 상관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을요.
그동안 저는 그런 부모들을 비합리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가까운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일라이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저는 점점 잠을 잃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스턴의 봄이 한창이었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그 만남이 있었습니다. 경동복도 끝 자판기 옆 작은 휴게 공간에서였습니다. 저는 그저 잠시 숨을 돌리려 그곳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한 한국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 인생을 그리고 제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어떤 음식이 제 모든 전문 지식이 못한 일을 단 한 그릇으로 해내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음식이 제가 평생 쌓아온 편견을 가장 부끄러운 방식으로 무너뜨리리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공기가 너무 답답해서 잠깐 복도 끝 휴게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자판기에서 뽑은 미지근한 커피를 들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옆자리에 한 노부인이 앉았습니다. 작은 체구의 동양인 할머니였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손에는 낡았지만 깨끗한 손수건을 쥐고 계셨죠. 환자 보호자임을 알려주는 출입증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누군가를 간병하느라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어깨는 며칠씩 제대로 못 잔 사람처럼 축 처져 있었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병동에서 같은 무게의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침묵이 있었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분도 저와 같은 처지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먼저 말을 건넨 건 그분이었습니다. 아드님, 많이 아파요? 어색한 영어였지만 말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놀라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은 제 무릎 위에 놓인 환자 보호자 출입증을 가리키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처지임을 알아본 거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는데 3주째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18년 동안 수많은 보호자에게 받아왔던 질문이 막상 제가 받는 입장이 되니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손주도 그랬어요? 백혈병이라고? 그 말을 하는 그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분의 손주는 같은 병동 다른 병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미세스 한. 그게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와서 미국에 사는 딸 부부의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했죠. 딸 부부는 둘 다 일을 해야 해서 낮 동안 아이를 돌보는 건 온전히 그분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손주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먹는 걸 너무 힘들어해서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직접 음식을 끓여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차로 40분 거리의 집에서 매일 보온병을 들고 오는 그 길이 얼마나 고됐을지 저는 짐작이 갔습니다. 병원 밥은 우리 애가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끓여요. 한국 음식.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제 안에서 직업적인 반응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아이에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음식이라니. 미생은 괜찮은가? 염분은? 자극적인 향신료는?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사실 병원에서는 외부 음식 반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원칙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보호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을 보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손주를 살리려는 한 할머니의 절박함이 가득했으니까요. 제가 거울 속에서 매일 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마주치게 됐습니다. 오후 3시, 자판기 옆 휴게 공간.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서로 손주와 아들의 안부를 묻고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은 그저 함께 침묵했죠. 그분은 가끔 한국에 두고 온 가족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일라이가 수술 전에 얼마나 활발한 아이였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서툰 영어와 손짓이 오갔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정확히 전해졌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그 절망적인 나날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조금은 버틸 수 있다는 것을요. 한편 일라이의 상태는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었죠. 그 주 금요일 닥터 라이언스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콜먼 씨, 이렇게 계속 가면 정맥 영양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맥 영양. 입으로 먹지 못하는 환자에게 혈관으로 직접 영양분을 주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건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먹는 걸 완전히 포기했다는 신호이기도 했죠. 합병증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제 직업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하던 그 길로 제 아들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먹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일을 기계와 바늘에 맡겨야 하는 순간이 코앞이었죠. 저는 병원에서 수없이 그 장면을 봐왔습니다. 바느다라란 관이 아이의 혈관으로 이어지고 영양주머니가 천천히 방울방울 떨어지는 모습을요. 다른 아이일 때는 담담하게 지켜봤던 그 장면이 제 아들의 얼굴로 떠오르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먹여보겠습니다. 저는 닥터 라이언스에게 그렇게 말하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이라는 말 뒤에 사실 아무 방법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저 자신이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실에 돌아와 일라이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반짝이던 눈동자에 빛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좋아하던 야구 경기가 나와도 아이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일라이, 아빠가 뭐든 만들어줄게. 먹고 싶은 거 없어? 제 목소리는 애써 밝았지만 안에서는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나 그냥 아무것도 먹기 싫어. 다 똑같은 맛이야. 종이 씹는 것 같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칼처럼 베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밤 병원 휴게실 구석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영양압책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방법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가 평생 비웃어온 그 영역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들, 데이터에 없는 것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전해지는 무언가. 어쩌면 제가 놓치고 있던 답이 제가 가장 무시하던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저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신념이 흔들리는 소리가 제 안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죠. 다음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휴게 공간으로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문맥 영양이라는 단어가 밤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미세스 안은 이미 그 자리에 앉아 계셨죠. 그분 무릎 위에는 천에 곱게 싼 보온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서 따뜻한 김이 천 사이로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손주에게 가져온 음식이었죠. 그날따라 그 김이 이상하게도 제 시선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무언가를 알아챈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 얼굴에 전날 닥터 라이언스에게 들은 그 말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을 겁니다. 그분은 조용히 그 보온병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 이거 한번 줘볼래요? 그분이 보온병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음식이에요. 안 매워요. 우리 손주도 이건 먹어요. 아픈 사람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면 이거 끓여 먹어요. 그분의 손이 보온병 뚜껑 위에서 가만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 보온병에서는 제가 처음 맡아보는 향이 은은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맵거나 자극적인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구수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듯한 향이었죠. 닭 냄새 같기도 하고 약재 냄새 같기도 한 묘하게 정겨운 향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엇라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의 전문가는 여전히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식, 성분을 모르는 국물, 검증되지 않은 조리법. 18년 동안 제가 지켜온 모든 원칙이 거부하라고 외치고 있었죠. 그런데 동시에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한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입안이 까끌까끌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제 직업적 확신과 정반대되는 선택의 문턱에 서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쪽에는 18년 동안 쌓아온 원칙이, 다른 한쪽에는 아무것도 못 먹고 야위어가는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보온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이 제 아이에게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그때의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이었죠.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요. 정말 조금만 받아볼게요. 18년 경력의 영양 전문가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원칙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망설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절박함이 그 망설임을 눌렀습니다. 미세스 안은 활짝 웃으며 다음날 일라이를 위해 따로 한 그릇 끓여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우리 손주 먹이던 거랑 똑같이 해줄게요. 그 말에 담긴 따뜻함이 제 굳은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만에 하나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전후 직업정신과 부모의 마음 사이에서 밤새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음식을 환자에게 먹인다는 죄책감이, 다른 한쪽에서는 무엇이라도 시도해보고 싶은 절박함이 팽팽하게 봤었죠. 그런데 묘하게도 두려움 한편에 작은 기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기대가 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봄이 틀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주 조금만, 한 숟가락만 시도해보자고요. 다음날 오후 2시 반, 미세스 안이 새로운 보온병을 들고 휴게 공간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손주에게 가져오던 것과는 다른 더 작은 보온병이었습니다. 일라이만을 위해 따로 준비한 거였죠. 그분의 손등에는 새벽에 음식을 준비하느라 생긴 듯한 작은 대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리면식도 없던 남의 집 아이를 위해 새벽부터 닭을 고아 끓여온 겁니다. 맵지 않게 했어요. 소금도 아주 조금만. 아픈 애 먹는 거니까. 그분은 마치 자기 손주를 챙기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물 먼저 먹여요. 천천히. 급하게 먹이면 안 돼요. 그 말투에는 수십 년간 아픈 가족을 돌봐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노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온병을 받아들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 짧은 거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 온기는 단순한 음식의 온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정성이 담긴 온기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다투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하는 불안과 어쩌면 이게 답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 병실 문 앞에 서서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일라이가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 아이의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보온병을 내려놓고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얀 김과 함께 구수하고 진한 향이 병실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닭이 푹 고아진 깊은 국물 냄새, 거기에 인삼과 대추, 마늘이 어우러진 은은한 향, 찹쌀이 함께 들어가 부드러운 죽처럼 풀어진 그 국물에서는 제가 알던 어떤 환자식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끝으로 그 향이 스며드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설명하기 힘든 안온함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주 동안 음식 냄새만 맡아도 고개를 돌리던 일라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음식 앞에서도 보이지 않던 반응이었습니다. 아이의 코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 향기를 더 맡으려는 듯이요.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제가 3주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이거 뭐야? 냄새 좋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죠. 냄새가 좋다니? 3주 동안 모든 음식을 거부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음식에 관심을 보인 겁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할쑥했던 아이의 표정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호기심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제게는 천둥처럼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이래. 삼계탕이라고. 한번 먹어볼래?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조심스럽게 떠서 입으로 후 불어 식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물이 살짝 흘렀습니다. 미세스 안의 말대로 건더기보다 국물을 먼저, 천천히, 급하지 않게. 그리고 그 한 숟가락을 아이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라이는 입을 작게 벌리고 그 국물을 받아 삼켰습니다. 병실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하고 아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 짧은 몇 초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일라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맛있어. 아빠, 한 입 더.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손등으로 닦아도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3주 동안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영양제도, 그 어떤 첨단 치료법도 해내지 못한 일을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이 해낸 겁니다. 저는 한 입 더, 또 한 입 더 정성스럽게 국물을 떠 먹였습니다. 아이가 입을 벌릴 때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수백 명의 아이를 먹여왔지만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일라이는 작은 보온병의 절반 가까이를 비웠습니다. 닭살을 잘게 발라주자 그것도 몇 점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럽게 고아진 닭살은 아이가 씹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3주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일라이의 뺨에 오랜만에 옅은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작은 변화를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기적처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일라이가 잠든 뒤 저는 빈 보온병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이 며칠 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직업적 호기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길래 무엇이 3주의 벽을 단번에 무너뜨린 걸까? 감정이 가라앉자 이번엔 18년 동안 몸에 밴 분석가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삼계탕이라는 음식의 영양 성분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숫자들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삼계탕 한 그릇 900g 기준, 단백질 함량이 무려 96g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고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96g. 틀림없었습니다. 성인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양이 국물 한 그릇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작은 숫자부터 차근차근 따져봤습니다. 한 끼 권장 단백질이 보통 20-30g. 그런데 이건 한 그릇에 96g. 회복기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빠진 체중을 되돌리는데 단백질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런데 그 단백질이 이 한 그릇 안에 압도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처방하던 고단백 영양보충제 몇 통을 합쳐야 나오는 양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더 내려봤습니다. 닭고기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삶은 연계의 경우 100g당 단백질이 26g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이었죠.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달리 닭고기 단백질은 섬유질이 부드러워 소화기관에 부담을 덜 줍니다. 위장이 약해진 회복기 환자에게 이보다 더 이상적인 단백질원이 있을까? 저는 직업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닭고기의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과 메티오닌 같은 성분은 피로 회복과 조직 재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볼수록 이 음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분 비중이었습니다. 삼계탕 한 그릇의 약 80%가 수분이었습니다. 닭을 오래 고아 만든 그 국물은 영양분이 물에 녹아있는 형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씹고 삼키는 게 힘든 환자도 부담 없이 넘길 수 있는 형태로 영양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회복기 환자에게 수분 보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만 마시면 영양이 없고 영양식만 먹이면 삼키기 힘들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한 것이 바로 이 국물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고민하던 문제, 삼침이 힘든 아이에게 어떻게 영양을 넣어줄 것인가 하는 그 문제의 답이 이 한 그릇 안에 처음부터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등 뒤로.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가 평생 자극적이고 부적합하다고 단정지었던 그 음식이 사실은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회복식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양질의 단백질, 높은 소화 흡수율, 풍부한 수분,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맛. 누군가 회복기 환자를 위한 이상적인 음식을 설계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삼계탕이 나왔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은 이 모든 걸 영양학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아픈 사람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수백 년에 걸쳐 이 한 그릇을 완성해온 거였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8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린 제 편견의 벽이었습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고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내렸던 그 오만한 판단이 데이터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라고 늘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데이터도 확인하지 않은 채 편견부터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제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란 미국에서는 아프면 닭고기 수프를 먹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감기 걸린 손주에게 끓여주던 그 수프. 그런데 한국의 삼계탕은 그 닭고기 수프를 훨씬 더 정교하게 발전시킨 형태였습니다. 닭을 통째로 고아 단백질을 최대한 우려내고 인삼과 대추로 기력을 더하고 찹쌀로 부드러움을 입힌 같은 닭이라도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회복의 과학으로 끌어올린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를 펼쳐 삼계탕의 성분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갔습니다. 영양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단백질 96g, 수분 80%,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닭고기. 적으면 적을수록 이 음식이 왜 그토록 오랜 세월 사랑받아 왔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에 대해 더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수백 년간 아픈 이를 위해 끓여온 지혜인지
저는 그 답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손으로 직접 이 음식을 끓여봐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재료를 구해야 했고 그 재료들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아야 했죠. 그날 밤 삼계탕 성분을 노트에 적어내려간 뒤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세스 안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그분이 우리 아이 목까지 끓여오는 게 너무 죄송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직접 끓여보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토요일 오전, 저는 처음으로 한인마트라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미세스 안이 알려준 이름은 H마트였습니다. 보스턴 근교에 매장이 있다고 했죠. 그분은 종이에 재료 목록과 함께 마트까지 가는 길을 서툰 영어로 꼼꼼히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직접 삼계탕을 끓여보겠다는 일념으로 일라이를 아내에게 잠시 맡기고 차를 몰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 아시아 식료품점이라고 하면 골목 한 구석에 작고 어두컴컴한 가게를 떠올렸습니다. 좁은 통로에 먼지 쌓인 통조림이 줄지어 있는 그런 가게 말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가는 내내 저는 과연 거기서 신선한 닭이나 약재를 제대로 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들어선 순간 제 예상은 또 한 번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주차장은 토요일 오전인데도 이미 차로 빽빽했습니다. 저는 빈자리를 찾느라 한참을 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인이나 아시아계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백인, 흑인, 히스패닉, 온갖 인종의 미국인들이 카트를 끌고 매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 어린아이를 아는 엄마, 운동복 차림의 학생, 손을 꼭 잡은 노부부까지. 마치 동네 대형마트처럼 평범한 미국인들의 일상 공간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제가 알던 미국과 제가 모르던 미국이 그 주차장에서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트를 하나 끌고 매장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입구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장이 높고 환한 매장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진열대, 형형색색의 한국 식재료,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갓 지은 음식 냄새. 매장 한편에는 한국식 분식과 떡볶이를 파는 작은 식당가까지 들어서 있었습니다. 단순히 식료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통째로 체험하는 공간이었던 거죠. 제가 상상했던 어둑한 골목 가게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저 매장을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H마트라는 곳은 그저 그런 동네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1982년 뉴욕의 작은 한인 식료품점에서 시작한 이 마트는 어느새 미국 18개 주의 매장을 둔 미국 최대의 아시아 슈퍼마켓 체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하기 얼마 전 마침내 미국 내 100호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3년에 70개, 이듬해 80개를 넘기더니 이제는 100개가 넘는 매장이 미국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직원만 6,000명이 넘고 거점 물류센터도 5곳이나 됐죠. 가장 최근에는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매장이 문을 열어 그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라면 가게에서 시작한 곳이 이제는 미국인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된 겁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나중에 확인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우물 안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작은 식료품점 하나가 40여 년에 걸쳐 미국 전역으로 뻗어나간 겁니다. 연 매출이 수조 원에 이르는 거대 유통기업으로요. 제가 한국 음식을 자극적이고 별스럽다고 무시하던 그 사이에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미 한국 음식을 자기 식탁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한 신문은 이 마트를 두고 일부 관심층만 찾던 한국 음식을 대중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교두보라고 평했습니다. 또 다른 유령 매체는 이곳을 미국 식문화의 중심이라고까지 표현했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 매장 한복판에서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작은 라면 한 봉지에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미국인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세스 안이 적어준 재료 목록을 손에 들고 매장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연계, 인삼, 대추, 마늘, 찹쌀, 황기. 처음 들어보는 재료도 있었습니다. 황기라는 약재는 이름조차 낯설어서 직원에게 물어 겨우 찾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 모든 게 한 곳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삼계탕용으로 손질된 닭과 함께 넣을 약재가 한 봉지에 들어있는 제품까지 있었습니다. 봉지 하나만 사면 집에서 닭만 넣고 끓이면 되도록 만들어둔 거였죠. 누구나 집에서 쉽게 끓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봉지 하나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꼼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냉장 코너 앞에서 한 미국인 중년 여성이 삼계탕 재료 봉지를 카트에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거 자주 드세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남편이 감기 걸리면 이걸 끓여줘요.
닭고기 수프보다 훨씬 든든하거든요. 한국 친구가 알려줬는데 이제 우리 집 단골 메뉴예요. 우리 애들도 아플 때 이걸 찾아요. 몸이 안 좋을 때 이걸 한 그릇 먹으면 신기하게 기운이 나거든요. 그분은 봉지를 들어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인삼 들어간 게 좀 낯설었는데 한번 먹어보니 그 깊은 맛에 반했어요. 미국 닭고기 수프는 이 맛이 안 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미국 가정의 식탁에 삼계탕이 이미 스며들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식을 고민하던 그 시간에 평범한 미국 가정의 부엌에서는 이미 이 한 그릇이 끓고 있었던 거죠.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영양 전문가라는 사람이 정작 자기 나라 사람들의 식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이 저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습니다. 매장을 더 둘러보니 라면 코너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한국 라면들. 그 앞에서 미국 청년 2명이 어떤 맛을 살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매운맛 라면을 들고 이거 진짜 맵지만 중독성 있어 라고 말하자 친구가 웃으며 2봉지를 카트에 담더군요. 만두, 김, 즉석밥, 고추장. 제가 자극적이라고만 여겼던 그 음식들이 이제는 미국 사람들의 장바구니에 자연스럽게 담기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두부를 한아름 사가는 손님도 보였습니다. 미국에 불어닥친 두부 열풍도 알고 보니 이런 한인마트에서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그 광경을 보며 제 안에서 부끄러움과 경탄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계산대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앞사람의 카트를 무심코 들여다봤습니다. 김치, 두부, 한국 과자, 그리고 삼계탕 재료. 카트를 끌던 사람은 금발의 미국인 아버지였고 그 옆에는 어린 딸이 한국 과자 봉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미국인 가족의 카트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알던 미국이 어느새 변해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한국 음식이 이미 미국인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변하지 않은 건 저뿐이었습니다. 낡은 편견 속에 갇혀 세상이 변하는 줄도 모르던 저 하나뿐이었죠. 집에 돌아온 저는 미세스 안이 종이에 적어준 조리법대로 삼계탕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그 쪽지에는 그분의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닭의 뱃속에 찹쌀간과 마늘, 대추, 인삼을 채워넣고 깊은 냄비에 물을 부어 약한 불에서 오래 고았습니다. 1시간, 2시간. 평생 환자식 계산만 하던 제 손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직접 음식을 고아내고 있었습니다. 부엌 가득 그 구수한 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냄비 앞에 서서 보글보글 끓는 국물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는 그 모습이 이상하리 많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물은 점점 뽀얗게 변해갔고 향은 더욱 진해졌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국물을 떠서 간을 봤습니다. 처음엔 밍밍하던 맛이 시간이 지나자 닭과 약재의 깊은 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바로 기다림의 맛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평생 음식을 그램과 칼로리로만 봐온 제가 처음으로 음식을 끓이는 일에 의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들여 무언가를 고아내는 일. 2시간 동안 불 앞을 지키며 행여 국물이 졸아들지 않을까 들여다보는 그 마음. 그 안에 담기는 건 영양소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성이고 기다림이고 마음이었습니다. 미세스 안이 새벽마다 40분을 운전해 보온병을 들고 온 그 길에 담겨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일면식도 없는 남의 아이를 위해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그 마음을 저는 비로소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완성된 삼계탕을 그릇에 담아 저는 일라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그릇을 보며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는 한 입 먹어보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아빠가 끓인 거야? 할머니가 준 거랑 똑같이 맛있어. 그 말에 저는 그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종이 씹는 것 같다던 아이가 제가 끓인 국물을 맛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그 어떤 자격증이나 표창보다도 아이의 그 한마디가 더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일라이는 제가 끓인 삼계탕 한 그릇을 거의 다 비웠습니다. 국물 한 방울까지 싹싹 떠먹는 아이를 보며 저는 몇 번이나 눈가를 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사이 아이의 얼굴에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위였던 볼이 통통해지고 꺼졌던 눈 밑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눈동자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 야구 경기를 보며 환호하는 아이의 모습을 저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뒤 검사에서 빠지기만 하던 체중이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알부민 수치도 회복되기 시작했죠. 면역 관련 수치들도 하나둘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닥터 라이언스가 차트를 보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홀머 씨,
도대체 뭘 먹인 겁니까?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정면 영양은 이제 생각 안 해도 되겠어요?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할머니가 끓여준 국물이요. 삼계탕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얼마나 묵직했는지 모릅니다. 3주 동안 제 모든 전문 지식이 못한 일을 저는 이제 한 한국인 할머니의 음식 덕분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검증되지 않은 것을 비웃어온 제가 말입니다. 닥터 라이언스는 그날 제게서 삼계탕에 대한 영양 정보를 한참 동안 들었습니다. 단백질 함량과 소화 흡수율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다른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가 진지하게 메모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라이의 회복 소식이 병동 안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병동에는 우리처럼 아이가 잘 먹지 못해 애를 태우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둘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콜머 씨, 그 한국 음식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우리 애도 한번 먹여보고 싶은데. 저는 기꺼이 미세스 안을 소개했고 그분은 흔쾌히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음식을 끓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병동의 부모들이 직접 한인마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마 씨, 어제 H마트에 갔는데 삼계탕 재료가 다 떨어졌더라고요. 우리 병동 부모들이 다 거기로 몰려간 모양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매장 직원도 최근 들어 삼계탕 재료를 찾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며 신기했다고 합니다. 하나이의 작은 회복이 어느새 병동 전체로 그리고 그 너머에 한인마트로까지 번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 그릇의 국물에서 시작된 따뜻한 물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의 중심에는 새벽마다 묵묵히 닭을 고아온 한 한국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18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부끄러우면서도 가장 값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영양을 오직 숫자로만 봐왔습니다. 단백질 몇 그램, 칼로리 몇 킬로칼로리. 그게 음식의 전부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 한 그릇 안에는 숫자로는 결코 적을 수 없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마다 닭을 고아 보온병에 담아온 한 할머니의 정성, 그리고 수백 년간 아픈 이를 위해 이 국물을 끓여온 한 민족의 지혜. 그것이 제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겁니다. 제 편견은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오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오진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라이의 퇴원이 결정된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빠지기만 하던 체중이 안정적으로 돌아왔고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섰습니다. 한 달 전 아래로만 곤두박질 치던 그 영양 그래프는 이제 보기 좋게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닥터 라이언스는 퇴원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빨리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아드님, 정말 잘 버텨줬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동시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었습니다. 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에 있던 그 한 사람 말입니다. 미세스 한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기적은 시작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퇴원 전에 반드시 그분께 제대로 된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말 몇 마디로는 도저히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휴게 공간에서 짧게 인사만 나눴던 게 이제와 생각하니 너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퇴원을 앞둔 날 오후 저는 그분을 찾아 바른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복도 끝 휴게 공간에서만 만났지 그분의 손주가 있는 병실에는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일라이가 직접 고른 따뜻한 손편지 한 장과 작은 꽃다발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자 미세스 한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분 뒤로 침대에 누운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그분의 손주였습니다. 아이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랑또랑했습니다. 그 아이도 자기 할머니가 끓여준 삼계탕을 먹으며 힘든 치료를 견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라이가 다가가 손을 흔들자 그 아이도 수줍게 마주 흔들어 주었습니다. 같은 병을 다른 방식으로 견디는 두 아이가 그 작은 병실에서 잠시 마주 본 거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자기 손주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남의 아이인 일라이를 위해 매일 새벽 닭을 고아온 거였습니다. 자기 집만으로도 버거웠을 그 시간에 기꺼이 낯선 이의 손을 잡아준 겁니다. 자기 손주 몫을 끓이면서 한 그릇을 더 끓이는 그 수고를 매일 반복한 거죠. 그 사실을 마주하자 제 코끝이 시큰해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은 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온전히 알게 됐습니다. 그건 한 사람이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나눠준 사랑이었습니다. 미세스 한, 저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8년간 수많은 환자 가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제 목소리가 이 작은 할머니 앞에서 자꾸만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우리 일라이를 살렸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식이 못한 일을 당신의 국물 한 그릇이 해냈어요. 그분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살린 거 아니에요. 일라이가 스스로 이겨낸 거예요. 나는 그냥 국물 한 그릇 줬을 뿐이에요. 그러고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작고 주름진 그러나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서 새벽마다 닭을 손질하고 불 앞을 지켜온 한 사람의 세월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아픈 사람한테 따뜻한 거 먹이는 게 제일 큰 사랑이에요. 그게 다예요. 당신도 이제 알잖아요. 음식은 약보다 강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이 제 안에 오래 머물던 무언가를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따뜻한 것을 먹이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그 말은 제가 18년간 들어온 그 어떤 영양학 강의보다도 깊은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그분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늘 음식을 영양의 전달 수단으로만 봤습니다. 몸에 필요한 성분을 넣어주는 도구. 그게 제가 아는 음식의 전부였죠. 그런데 미세스 안에게 음식은 달랐습니다. 그분에게 음식은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말로 다 못하는 마음을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담아 건네는 것. 그게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밥은 먹었니라는 인사가 있다고 미세스 안이 언젠가 제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상대를 걱정하고 챙기는 마음이 통째로 담겨 있다고요. 저는 그제야 그 인사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왜 그 국물이 그렇게 특별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같은 닭, 같은 재료로 끓여도 거기 담긴 마음이 달랐던 겁니다. 일라이가 처음 그 국물을 받아들인 건 어쩌면 영양 성분 때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이 음식에는 나를 살리려는 누군가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그 진심이 닫혀있던 아이의 마음을 먼저 열었던 거죠. 병원에 그 어떤 영양식도 못한 일을 한 할머니의 사랑이 해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음식은 몸을 채우기 전에 먼저 마음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3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던 아이, 무력했던 저, 복도에서 만난 한국인 할머니, 그리고 그 한 그릇의 국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그 작은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답답함을 못 이겨 복도로 나가지 않았다면 미세스 한과 마주칠 일도 없었겠죠. 인생이란 참 묘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내디딘 작은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제 지난 18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늘 제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데이터가 있고 근거가 있고 검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확신이 사실은 저를 가두는 벽이기도 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는 얼마나 많은 지혜를 외면해 왔을까요? 데이터에 없다는 이유로 저는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닫아버렸을까요? 저는 환자 보호자들에게 근거 없는 이야기는 믿지 마세요 라고 수없이 말해왔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뒤에 숨어 제가 모르는 세계를 향한 문을 너무 일찍 닫아버렸던 겁니다. 진짜 전문가라면 모르는 것 앞에서 더 겸손해야 했는데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수백 년간 아픈 이를 위해 끓여온 그 국물은 현대 영양학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미 완벽한 회복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논문이나 데이터 없이도 오랜 경험과 사랑으로 그 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무더운 여름, 기력이 떨어지는 복날에 닭을 구워 먹던 그 오랜 풍습 속에는 사람의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깊은 지혜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를 저는 비로소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저 혼자만의 것으로 남겨두지 않겠다고요. 미세스 한이 제게 베푼 그 사랑을 이번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차례였습니다. 같은 처지의 부모들, 같은 고민을 하는 의료진에게 제가 배운 것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는 병원 영양팀에 정식으로 제안서를 올렸습니다. 퇴복기 환자를 위한 식단에 삼계탕 같은 한국식 보양식을 검토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제안이었죠. 처음엔 동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데이빗, 당신이 이런 제안을 하다니 의외인데? 평소 검증되지 않은 것을 가장 경계하던 제가 한국 음식을 식단에 넣자고 하니 다들 놀랄만 했죠. 한 동료는 농담 삼아 당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확인한 데이터를 차근차근 제시했습니다. 닭고기 단백질이 100g당 26g이 넘는다는 것,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것, 수분 비중이 80%에 이른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3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던 일라이가 단 한 그릇에 마음을 열었다는 실제 사례까지.
숫자와 경험이 함께 도이자 동료들의 표정이 조금씩 진지해졌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메모하는 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음식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단백질 몇 그램, 칼로리 몇 킬로칼로리. 그런데 이번에 깨달았어요. 좋은 회복식이란 영양만 채우는 게 아니라 환자가 기꺼이 입을 열게 만드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영양식도 환자가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종이에 적힌 완벽한 수치보다 환자가 한 입이라도 더 먹게 만드는 음식이 진짜 좋은 회복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한국 음식은 제가 본 그 어떤 환자식보다 뛰어났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회의실 전체로 박수가 번졌습니다. 18년간 저를 알아온 동료들은 제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 그 자리에서 느꼈을 겁니다. 가장 완고했던 제가 가장 크게 변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 병원의 회복기 환자 식단에는 한국식 보양 메뉴가 조심스럽게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그 부드럽고 구수한 국물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무렵 일라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야구공을 던지고 햄버거를 한 입 가득 베어 물고 공룡도감을 펼쳐들었습니다. 수술 전에 그 활발한 아이로 완전히 돌아온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아이가 가끔 제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였습니다. 아빠, 오늘은 그 한국 국물 먹고 싶어? 한 번의 회복 경험이 아이에게 평생의 입맛 하나를 새겨준 겁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자신을 일으켜 세운 그 맛을 아이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였죠. 우리 집 식탁에는 이제 삼계탕이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물을 끓일 때마다 우리 가족은 미세스 안을 떠올립니다. 저는 종종 그 국물을 끓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제가 미세스 안의 보온병을 끝까지 거절했다면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 낡은 편견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일라이는 그 차가운 정맥 영양 바늘을 맞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그날 제가 내려놓은 건 작은 보온병 하나였지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저는 아이의 건강과 제 인생의 큰 깨달음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한 사람의 다친 마음을 열어준 건 거창한 의학이 아니라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그릇 뒤에는 한 나라의 오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봄 보스턴의 그 병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 가족의 가장 따뜻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일라이는 13살이 되었고 동네 야구팀에서 가장 잘 먹고 가장 활발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경기에서는 결승 안타까지 쳤다며 집에 돌아와 한참을 자랑했죠. 작년 봄 숟가락 하나 들지 못하던 그 아이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야위어 가지처럼 가늘었던 그 팔에 이제는 제법 단단한 근육이 붙었습니다. 아이의 방 책상 위에는 여전히 공룡도감이 펼쳐져 있고 글러브에는 새로 묻은 흙이 가득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나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 그 한 달이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가 식탁에서 밥을 맛있게 먹는 그 평범한 광경이 제게는 매일 아침 새로운 감사로 다가옵니다. 저는 그 사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데이터와 근거를 중시하는 영양 전문가지만 이제는 그 숫자 너머의 것을 볼 줄 알게 됐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우리 동네에서는 이게 좋다던데요? 라고 말하면 예전처럼 한숨부터 쉬지 않습니다. 대신 귀를 기울이고 함께 알아봅니다. 어쩌면 그 안에 제가 모르는 오랜 지혜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한 한국인 할머니의 국물 한 그릇이 18년 경력의 저를 그렇게 바꿔놓았습니다. 병원에서 제 별명도 살짝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장 깐깐한 영양사로 불렸는데 이제는 동료들이 저를 한국 음식 전도사라고 놀립니다. 회복기 환자가 입맛을 잃으면 의사들이 먼저 제게 와서 묻습니다. 데이빗, 그 한국 국물 좀 추천해 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세스 안의 조리법을 떠올리며 빙긋 웃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한 병원의 문화까지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미세스 안과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다행히 그분의 손주도 힘든 치료를 잘 이겨내고 지난 겨울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제 가족일처럼 기뻐서 한참을 전화기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우리 두 가족은 가끔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한국 음식을 만들어 우리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가끔은 미세스 안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그 식탁에는 언제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 한 솥이 놓여있죠. 미세스 안이 직접 끓인 그 국물을 먹을 때마다 저는 1년 전 그 병실의 향기를 떠올립니다. 월망의 한복판에서 처음 맡았던 그 따뜻하고 구수한 향을요. 지난번 식사 자리에서 일라일과 미세스 안에게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발음이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는 몇 주 전부터 몰래 한국어 인사를 연습하고 있었더군요.
그 말을 들은 미세스 안의 눈가가 촉촉해지더군요. 그분은 일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이고 우리 일라이 다 컸네 하고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는 그 장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국적도 언어도 나이도 다른 두 사람을 이어준 건 다름 아닌 한 그릇의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담긴 말없이 전해진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어떤 음식이 병을 고친다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계탕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제 아들은 좋은 의료진의 정성스러운 치료와 잘 먹고 기운을 차린 회복 과정이 함께 어우러져 건강을 되찾은 겁니다. 닥터 라이어스를 비롯한 의료진의 노고도 결코 잊을 수 없죠. 다만 그 회복의 결정적인 순간 어떤 약도 어떤 영양제도 열지 못했던 아이의 다친 입을 열어준 것이 바로 그 한 그릇의 한국 음식이었다는 사실. 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음식이 단순한 영양 그 이상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음식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담깁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픈 이를 위해 정성껏 끓여온 그 국물에는 수백 년에 걸쳐 쌓인 사랑과 지혜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제 아이를 살린 진짜 약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들에게 음식을 권할 때 단순히 영양 수치만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마음으로 만든 음식인지를 함께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 회복의 비결이라는 걸 한 한국인 할머니에게서 배웠으니까요. 요즘 저는 미국 곳곳에서 한국 음식이 사랑받는 모습을 봅니다. 한인마트는 계속 늘어나고 제 동료들의 식탁에도 한국 음식이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라면, 만두, 김치, 그리고 삼계탕까지. 한때 저처럼 한국 음식을 낯설게 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깊은 맛과 따뜻함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그저 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한 나라가 오랜 세월 쌓아온 정성이 마침내 세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작은 라면 가게에서 시작해 미국 전역으로 뻗어나간 그 한인마트처럼 한국의 음식 문화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세계인의 식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부엌에서 직접 삼계탕을 끓입니다. 닭을 손질하고 찹쌀과 인삼을 채워넣고 불 앞에서 2시간을 기다리며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기를 지켜봅니다. 이제는 미세스한 못지않게 솜씨가 늘었다고 일라이가 인정해줄 정도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영양 성분표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몇 그램인지 칼로리가 얼마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 국물을 받아들고 처음 웃던 일라이의 얼굴을 새벽마다 닭을 고아온 미세스 한의 따뜻한 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저는 매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웁니다. 음식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지만 진짜로 사람을 살리는 건 그 음식에 담긴 사랑입니다. 저는 한 그릇의 삼계탕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한 쪽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장 강력한 약은 약국이 아니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미세스 한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진리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한인마트에서 본 풍경을 저는 지금도 종종 떠올립니다. 온갖 인종의 사람들이 카트를 끌고 한국 식재료를 담던 그 장면. 그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한 나라의 따뜻한 마음이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아픈 사람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끓이는 한국 사람들의 오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도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한 그릇을 끓이는 순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생각보다 훨씬 멀리, 훨씬 깊이 닿을 테니까요. 저처럼 편견에 갇혀있던 사람도 결국엔 그 따뜻함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낯선 나라의 음식 하나가 무너져가던 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따뜻한 기적을 저는 오늘도 부엌에서 다시 끓여냅니다. 그리고 김이 피어오르는 그 냄비 앞에서 저는 늘 한국이라는 나라에 마음 깊이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